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이 결승전에서 파리 생제르맹을 1대0으로 꺾고 길고도 길었던 2019-20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예상과 달리 선발로 기용됐던 킹슬리 코망의 결승골이 돋보였죠. 고비 때마다 팀을 지켜낸 마누엘 노이어의 선방도 눈부셨습니다. 사실 이 경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이에른 뮌헨 우승을 점쳤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전승 가도로 결승에 올라왔고 그 과정에서 토트넘 원정 7대2, 또 지베즈다 원정 6대0, 바르셀로나전 8대2 대단한 승리들을 계속 만들어냈잖아요. 8월에 재개된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부터 8강, 4강 단판 승부 이렇게 총 3경기에서 무려 15골을 넣었던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 결승까지 오는 과정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우승 자격이 더 많았던 팀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팀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날 파리가 선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반전에는 역습 축구로 상대를 더 자주 위협했던 게 파리였기 때문에 이변 아닌 이변이 벌어지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왼쪽에 배치됐던 음바페의 놀라운 스피드, 또 네이마르와 디마리아의 연기 플레이, 그리고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마르키뇨스와 에라의 중원 압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파리가 그 이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딱 하프타임까지였습니다. 플릭 감독의 바이에른 뮌헨이 후반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완전히 전반전에 파리가 꿨던 작은 꿈을 짓밟아 버렸죠. 후반에 파리가 더 빨리 스태미너가 떨어진 것도 이유이긴 합니다만 결국 그렇게 만든 것은 바이에른의 끊임없는 압박, 그리고 철저한 공수간격 유지를 통한 어떤 상대를 숨도 못 쉬게 만든 어떤 전술적인 우위였다고 할 수 있죠. 특히 지난 바르셀로나전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 바이에른 뮌헨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에 있는 이 공격수들 부터 상대 박스 안쪽까지 들어가서 골키퍼가 공을 갖고 있을 때 압박을 해주면서 빌드업 자체를 아주 높은 위치에서 많이 끊잖아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바르셀로나하고 다르게 많이 좀 압박에서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공격이 시발점부터 그렇게 좀 막히다 보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자, 파리 입장에서는 전반 막판 음바페에게 찾아왔던 1대1 찬스가 무산된 게 정말 뼈아팠습니다. 노이어가 잘 막기도 했습니다만 하필 그 위치에서 음바페가 소녀슛을 날렸어요. 이게 좀 컸습니다. 만일 이게 들어갔더라면 전반전이 1대0으로 끝났을 공산이 크고, 이렇게 되면은 후반전에 투엘 감독들은 더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좀 경기 흐름을 계속 파리가 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겠죠. 부질없는 가정이긴 합니다만. 자, 바이에른 뮌헨은 전반전에 주로 왼쪽 공격에 치중하던 것을 후반전에 바꾼 게 주요했다고 봅니다. 코망 선수가 후반에 골을 뽑아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에 좀 더 다양한 어떤 공격 루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바이에른 뮌헨이었습니다. 이 알폰소 데이비스가 왼쪽에서 공격가다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알폰소 데이비스의 최상의 경기였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좀 많이 부진했었고요. 반면에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한 이 키미히, 좀 중앙에 나올지 측면 나올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었는데 이제 오른쪽 풀백으로 선발 출전했었죠. 후반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터치라인 쪽이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그러니까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 오버래핑이 아니라 굉장히 중앙 미드필더처럼 공격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 상대적으로 수비수들의 어떤 압박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들을 약간 만들어냈고요. 그 위치에서 아주 좋은 패스들을 많이 뿌려냈습니다. 후반 들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이제 가세를 했던 그런 움직임들. 그러니까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한 틈새 공략에 성공을 하면서 결정적인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나브리와 토마스 밀러가 상대 수비에 밀려서 고전한 경기였기 때문에 키미의 전진이 결국에는 후반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 14분에 나왔던 코망의 헤딩골도 키미의 기막힌 패스가 만들어낸 작품이었죠. 바깥발로 툭 차올린 게 코망의 머리에 가서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네. 그리고선 게임이 사실상 끝이 나버렸습니다. 빼놓을 수 없는 건 또 마누엘 노이어 골키퍼의 존재감이죠. 이날 그 세이브는 이제 파리 나바스 선수가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흐름을 뺏길 뻔했던 승부처에서 상대 공격수를 압도했던 것은 노이어의 세이브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경기 내내 포백 라인이 이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많이 전진을 했잖아요. 그 전진 배치가 가능하게 했던 것도 결국 노이어 선수의 놀라운 수비 범위, 결국 이제 이게 있었기 때문에 팀이 전체적으로 전술적으로 상대를 중원에서 완전히 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스위퍼형 골키퍼, 그러니까 스위퍼형 골키퍼의 최고수라고 할 수 있는 노이어가 든든하게 뒤를 지켜준 덕분에 바이에른 뮌헨 포백들이 전진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공수 간격을
경기는 30m 정도 안팎으로 굉장히 좁게 유지하면서 상대를 옥죄일 수가 있었어요. 특히 후반에는 네이마르, 은바페, 디마리아가 상대 폭백이 워낙 바이에른이 전진하니까 오프사이드 위협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했습니다. 골키퍼의 존재감에 대해서 늘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노이어입니다. 뭐 한물 갖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완전히 입을 닥치게 만드는 그런 오늘 플레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즌 도중에 긴급하게 감독 대행 자리를 거쳐서 감독까지 온 한지 플릭 감독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릴 때 선수 생활 불안정하니까 은행원이 나중에 될 수 있으니까 인턴십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굉장히 철든 친구였다고 하죠. 무려 슈투트가르트에서 입단제를 했는데 은행 인턴 시간 봐줄 수 없다고 해서 거절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렇게 아마추어 팀에서 뛰다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로 와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도 나중에 뛰었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아예 무명의 선수는 아니었죠. 뭐 부상 때문에 일찍 선수생활 접긴 했습니다만 그때 준우승했던 아쉬움을 그때 포르투한테 한번 져서 준우승을 했을 텐데 이번에 감독으로 씻게 됐습니다. 우승을 차지하면서 수석 코치 생활만 굉장히 오래 했었죠. 그 레브 감독 밑에서 대표팀 오랫동안 수석 코치 생활을 했었고 또 대표팀 독일 축구협회에서 기술위원장 같은 역할을 또 맡았던 그런 분인데 니코 코바치 감독 체제에서 수석 코치를 맡았다가 코바치 감독 경질되면서 대행을 맡았는데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정식 감독이 됐는데 그 뒤로 한 번도 팀이 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대회에서. 네. 어쨌든 상당히 상대적으로 대기만 성형 그런 감독으로서 성과를 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도 정말 감회가 새로운 그런 우승인 것 같고요. 사상 첫 번째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첫 전승 우승팀이 됐습니다.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팀 통산 두 번째 트래블까지도 읽어낸 한지 플릭 감독 레전드가 벌써부터 돼버렸네요. 풀타임 시즌 아직 한 번도 하지도 않았는데 결승전에서도 이제 페리시치 대신에 코망을 투입을 했고요. 최근엔 계속해서 코망이 아니라 페리시치를 선호를 했었기 때문에 또 파바르가 이제 부상에서 회복을 하면서 파바르를 선발로 쓰고 키미를 중앙에 쓰지 않을까 예상한 사람도 있었는데 이제 파바르 대신에 키미를 기용을 했고 이 두 가지가 다 적중을 했죠. 뭐 골을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기 어떤 기여 측면에서 이로써 바이에른 뮌헨은 통산 6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이제 15골로 득점왕에 오르게 됐고요. 참 대단하네요. 레반도프스키가 결승전에도 뭐 골은 없었습니다만 최전방에서 아주 뭐 압박 많이 띄워줬고요. 또 이 레반도프스키 움직임에 따라서 상대 수비진이 따라서 움직였기 때문에 전체적 공격의 어떤 그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 혹은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침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어떤 미끼 역할로서도 레반도프스키 이상 가는 선수가 흔치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팀 우승에 결정적인 공헌을 한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정말 수년 동안의 엄청난 어떤 투자, 물론 가장 지금 파리가 강한 시즌은 아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진출을 했는데 높았던 기대에 비해서 후반전 경기 내용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너무 빠르게 스태미너가 떨어지면서 좀 아쉽게 준우승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경기 끝나고 네이마르가 꽤 오래 울더라고요. 바르셀로나 나와서 뭐 파리에 온 뒤로 참 오랫동안 이 순간을 꿈꿔왔을 텐데 참 뭐 괜히 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정말 길었던 2019-2020 시즌 유럽 축구 이제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아니면 코로나 탓에 8월 말에 챔피언스리그 결승하는 것도 다 보게 됐는데 무관중 챔피언스 결승도 이제 처음으로 치러졌고요. 여러 가지로 좀 다사다난했던 시즌이 마무리가 돼서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밤새 축구 보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곧 또 유럽 축구 시즌들 이미 시작한 프랑스나 벨기에 이미 시작했습니다만 곧 시작될 유럽 축구 프리미어리그 또 새롭게 시즌들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